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각 당의 인적 쇄신과 영입 작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이 젊은 세대의 정서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요. 잠시 뒤 양대 정당의 청년 정책과 청년 정치인의 희망에 대해서 대담을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1월 3일 더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 복귀 선언에 이어 오늘 유승민 의원 등 8명이 바른미래당을 공식 탈당하면서 새로운 보수당 창당에 속도를 냈습니다. 민주당 의원인 박영선, 김현미, 유은혜, 진영 장관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무더기 패스트트랙 기소와 문재인 정부 규탄 장외 집회를 엽니다. 혼란의 2020년 새해 정치권입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했습니다. 추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검찰을 개혁의 대상이자 동반자로 삼아 성공하는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표현대로 검찰의 최종 감독자인 추 장관의 행보, 특히 첫 인사가 관심입니다. 날씨는 포근하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축적됐고 여기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가세하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 대기질은 더 악화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는 올해 첫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중국 중부지방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집단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집단 발병지로 지목된 우한시의 한 시장은 무기한 폐쇄됐고 세계보건기구 WHO도 긴급 조사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소셜미디어에서는 사스가 퍼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 쇼트트랙의 간판 심석희 선수가 다시 빙판으로 돌아옵니다. 미투 고백에 이어 부상에 시달렸던 심 선수는 오늘 오후 서울시청에서 입단합니다. 태극마크 재도전 계획도 밝힐 예정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3경기 출장 정지의 징계가 풀리면서 이번 주말 FA컵 3라운드 경기에 나섭니다. 손흥민 선수가 결장한 3경기 동안 토트넘은 1승 1무 1패의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새해 초부터 타워 크레인 사망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인천 송도의 한 공사 현장에서 해체 작업 중이던 30m 높이 타워 크레인이 부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사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네, 인천 타워 크레인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신 기자 뒤쪽으로 크레인 기둥이 쓰러져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현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타워 크레인 기둥이 부러져서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건물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8시 30분쯤입니다. 이곳 송도 국제도시의 4억 신축 공사 현장에서 30m 높이 타워 크레인 기둥이 부러지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시 크레인 위에서는 노동자 3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크레인 기둥이 무너지면서 50대 노동자 2명이 숨졌고 30대 노동자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숨진 노동자 가운데 1명은 잔해물에 매몰됐다가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구조됐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사상자 3명은 시공사 소속이 아니라 타워 크레인 설치업체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관 20여 명과 고가굴 절차 등을 투입해 구조 활동을 벌였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사고가 난 타워 크레인은 해체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래 30m인 타워 크레인의 높이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작업 도중에 24m, 그러니까 8층 높이쯤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장 소장은 사고가 날 당시 크레인 몸체 부위를 연결하는 볼트를 해체하던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크레인 자체가 하중을 견디지 못해 무너진 것인지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공사 현장의 폐쇄회로 TV 영상을 입수해 분석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타워 크레인 사고 현장에서 YTN 신준명입니다.
민주당이 지난달 본회의 충돌 사태와 관련해 한국당을 추가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새해 첫 장외 집회를 열고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설 계획입니다. 수재 기자 연결합니다. 한현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제 발표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여야 모두 불만이 많은데요. 일단 민주당이 한국당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죠? 네, 어제 수사 결과를 두고 검찰의 자의적 기소권 남행이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예산안과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한 영상 등을 토대로 추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무도한 짓을 많이 자행을 했습니다. 당 차원에서 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행위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박주민 의원은 어제 검찰이 민주당 의원 등 40명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헌법 소원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가 있지만 상황을 참작해서 기소는 하지 않겠다는 기소유예를 혐의가 없는 불기소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또 이와 별개로 검찰개혁 이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네, 한국당은 오늘 오후에 새해 첫 장외 집회를 진행하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오후 3시부터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엽니다. 황교안 당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그동안 문재인 정권 악법과 국정농단 규탄 대회를 주로 열어왔던 한국당. 이번 집회는 희망 대한민국 만들기 국민대회라는 이름으로 개최합니다.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비판에 더해서 새해를 맞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긍정적 역할도 강조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민생을 강조하며 시장과 포항 등 이 현장을 방문하는 황교안 대표의 행보와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황 대표는 자신의 SNS에 오늘 집회를 언급하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국민의 힘을 보여달라고 당부하는 등 여론 반전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어지는 장외 집회에 피로감이 누적됐고 또 집회가 이른바 태극기 세력과 결합하면서 극우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새로운 보수당 창당을 앞둔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 의원 8명이 오늘 탈당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은 모레인 일요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창당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요. 창당을 앞두고 마지막 작업으로 오늘 현재 속해 있는 바른미래당에 탈당계를 냈습니다. 탈당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에서 유승민 의원은 무너진 보수를 근본부터 재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저희들의 뜻과 가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고 대체할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겠습니다. 유승민, 오신환, 유의동, 이혜훈 의원 등 8명이 탈당하면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은 20명이 됐습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떠났지만 내홍은 여전합니다. 이번엔 당권파들이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행사나 회의 참석을 보이콧하고 있어서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도 현역 의원은 임재훈 사무총장만 참석했습니다. 쇄신을 요구하는 당 내부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바른미래당이 어떤 선택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현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 취임식을 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이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취 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추 장관이 취임사에서도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드러냈군요. 네, 오늘 오전 10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추 장관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추 장관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의 개혁을 위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개혁과 공정이 문재인 정부의 존립 근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서도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 개혁은 시대적 요구가 됐다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 개혁의 소관부처로서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한다며 동시에 검찰에도 자체적인 개혁 의지를 주문했습니다. 외부의 힘만으로는 개혁을 이룰 수 없는 만큼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줄탁 동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말했는데요. 이는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 알 속에서 껍질을 쪼고 어미달기 밖에서 쪼아 껍질을 깨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추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 동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추 장관은 성공적인 검찰 개혁을 위해 소통하고 경청하겠다며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취임사에는 검찰 개혁을 비롯해 무거운 내용이 담겼지만 추 장관은 연설 중간에 참석자들의 박수를 여러 차례 유도하며 대체로 밝은 분위기 속에서 취임식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 장관이 조만간 인사권을 행사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까? 네, 이르면 다음 주 검찰 인사가 단행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부터 추 장관 임명 이후 검찰 인사를 위한 사전 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추 장관은 인사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장관의 권한이란 점은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첫 출근길에서도 이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이 나왔는데 추 장관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첫 출근인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에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네. 검찰 인사에서 어떤 사안을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조금 있다가 취임사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관련 의혹이나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맡은 지휘부 교체 여부가 최대 관심사인데요.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등의 인사이동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오늘 추미애장관 임명됐는데 검찰 인사에 대해서 의견 내실 계획이 있습니까? 충북선을 추모하러 온 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회가 추 장관 임명 이후 두 사람이 처음 대면하는 자리였는데요. 두 사람은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 각자 앉았는데 별도의 인사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언론에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 관례에 따라 윤 총장은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법무부와 대검 간부들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초로 울산시장과 청와대 균형발전 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비서실 부실장을 지낸 정모 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를 상대로 대표 비서실에 근무하면서 송 시장 측과 청와대 인사의 만남을 주선했는지 그 과정에 당내 다른 인사가 관여했는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중국 중부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해 중국과 홍콩의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집단 발병지로 지목된 우한시의 한 시장은 무기한 폐쇄됐고 세계보건기구가 긴급 조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03년 사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 지구촌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즉 사스의 악몽이 중국과 홍콩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 후베이성 성도인 우한시의 수산시장이 전격 폐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스 불안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이 시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 27명이 집단으로 발생했습니다. 환자 대부분은 시장 상인으로 이 가운데 7명이 중태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홍콩 당국이 입경 검역을 강화하고 모든 병원에 대해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면서 세계보건기구와 중국 당국이 우한시 폐렴의 발병 원인을 긴급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매체 황금왕은 특히 폐렴이 집단 발병한 문제의 시장에서는 토끼와 뱀 등 각종 야생동물도 도살해 팔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순수한 수산시장에서는 폐렴 병원체가 극히 적으며 사스의 병원체처럼 폐렴을 일으키는 것은 야생동물 안에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웨이보를 비롯한 중국의 소셜미디어에서는 우한에 사스가 퍼졌다는 소문이 돌면서 중국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002년 말 홍콩과 접한 중국 광둥성에서 처음으로 발병한 사스는 곧바로 홍콩으로 확산해 2,000명가량이 홍콩인이 감염돼 약 300명이 숨졌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5,300여 명이 감염돼 약 350명이 숨졌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한파가 주춤하는 대신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수도권에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내려졌고 경기 남부권을 비롯한 일부 내륙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수도권에 올해 들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내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오늘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예비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 지역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는 차량 이부제가 시행됐고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은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난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예비 저감 조치는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전날 공공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저감 조치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초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진 곳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북 익산권과 경기 남부권에 이어서 충남 북부권과 충북 중부권에도 오늘 정오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들 지역의 2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주의보 기준인 75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의보가 내려지면 외출 자제는 물론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는 야외 수업이 금지됩니다. 대기가 정체하면서 축적된 미세먼지에 중국발 스모그가 가세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립환경과학원은 주말인 내일은 상황이 더 악화하면서 전국 모든 권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오늘부터 주말 동안 서울 도심 곳곳에서 다시 대규모 집회가 열려 도로 곳곳이 통제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민과 함께 희망 대한민국 만들기 국민대회를 개최한 뒤 오후 5시에는 세종대로 일대를 행진할 예정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석방운동본부 등 단체가 낮 1시부터 서울역 일대에서 집회를 연 뒤 오후 3시쯤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또 비슷한 시각 범국민투쟁본부 등 10여 개 단체가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연 뒤 세종대로와 자하문로 등 도심권 곳곳을 행진합니다. 이어 오후 4시 반부터는 검찰개혁과 촛불 집회를 주도했던 함께 조국수호 검찰개혁 등 단체가 서초역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집회를 엽니다. 이에 따라 서울역과 서울 세종대로, 자하문로 그리고 반포대로 일대에서 집회가 이뤄지는 시간대에 교통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서울시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후 3시 25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심 선수의 서울시청 쇼트트랙팀 입단식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쇼트트랙의 간판인 심석희 선수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계주 금메달 등 3개의 메달을 획득했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여자 계주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심석희 선수는 오는 4월에 열리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 대표팀 재승선에 도전합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치적 합의가 최상의 길이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도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다음 행동에 따라 축소해온 한미 합동군사훈련 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에스퍼 장관은 북한과 관련한 최상의 경로는 한반도를 비핵화하는 정치적 합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만큼 김정은과 지도부의 협상 테이블에 다시 와서 앉을 것을 분명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더욱 중요한 것은 합의 도출을 위해 외교관들의 외교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김정은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이 다른 길을 택할 경우에 대해 군사력을 통한 압박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견지해온 북한의 이른바 나쁜 행동을 억제할 미군의 대비 태세를 확신한다는 겁니다. To fight and win tonight if need be, and I'm confident in that. 에스퍼 장관은 또 북미 실무 협상을 위해 축소해온 한미 군사훈련 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다음 행동에 따라 살펴볼 대목으로 앞으로 몇 달 동안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외교적 방법을 통한 대북 문제 해결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두면서도 대비태세와 함께 북한이 껄끄러워하는 군사훈련 재개까지 언급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셈입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김 위원장에게 옳은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은 일단 대화에 방점을 뒀습니다. 외교력을 발휘해 얼마만큼 현실화할지가 관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자신들의 존엄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즉각적이고 강력한 타격을 안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사설에서 앞으로도 미국과 적대 세력의 제재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문은 그러면서 어떤 세력이든 자신들을 상대로 무력을 쓸 엄두를 못 내도록 국방 건설에 계속 국가적인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앞서 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전략무기 개발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문은 또 의식주 문제를 풀 수 있는 자신들만의 길을 찾았다고 주장하면서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 돌파는 승산이 확고한 투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군은 비행 중 이상이 발생해 운영을 중단했던 와일드캣 해상 작전 헬기의 비행을 오늘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초계 임무를 수행하던 와일드캣 헬기 한 대에서 원인 미상의 진동이 발생하자 해군은 해당 기종의 비행을 중지시킨 바 있습니다. 해군은 조사 결과 고장난 헬기의 진동 흡수 장치가 피로 균열 현상으로 손상됐었다며 나머지 기체에선 이 같은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군은 문제가 된 헬기의 피로 균열 현상이 운영 기간에 비해 일찍 발생했다며 그 원인에 대해선 제작사와 규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해 초부터 양대 외교 난제인 북한과 이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유력 언론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대이란 강경 유화 정책에서 모두 실패했다면서 연일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는 북한에 설탕을, 이란에는 식초를 줬지만 그 어느 것도 효과가 없어 보인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각 2일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북한에 대해 각각 강경 유화 정책이라는 상반된 전략을 펼쳤지만 두 가지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러한 상반된 접근법 사이에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정작 두 가지 방식 모두 트럼프 외교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포나 존경을 이들 나라에 불러일으키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했다는 싱가포르 계약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적 주장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드러내놓고 그 계약을 어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에서의 전례 없는 사진 촬영 등과 같은 상징적인 양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징후로 볼 때 북한이 핵 관련 시도를 줄이기 위해 한 일은 거의 없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 상황을 두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이란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좋은 관계를 강조하며 별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란에 대해서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경고가 아니라 협박이라며 훨씬 더 강경하게 언급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과 이란 어느 쪽도 가장 최근의 도발에 따른 결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 않으며 도발이 갈수록 도발적이 돼 간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현지 시각 1일 트럼프는 이란을 고립시키고 북한을 매료시키겠다고 장담했다. 그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실패를 비판했습니다.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 회장은 뉴욕타임스에 이란에 대해서는 외교를 너무 거부했고 북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외교를 청했다고 위기 원인을 진단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중국이 올 한 해 자국의 우주 개발 사상 가장 많은 40기 이상의 로켓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중국 글로벌 타임스 신문은 중국 항천 과기 집단 공사의 올해 우주 개발 계획인 슈퍼 2020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중국의 올해 위성 발사 계획에는 중국판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베이더우 위성 발사와 창어 5호 달 탐사선 3단계 발사, 그리고 사상 첫 화성 탐사선 발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Three, two, one. 선거법 통과로 올해 총선부터는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춰졌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선거 연령 하향 조정에 맞춰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 즉 피선거권 나이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피선거권 나이를 만 2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1947년 제정 이후 70년 넘게 유지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최연소 국회의원 당선 기록은 195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1년 국회 부의장 장택상의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3년 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거제에서 민의원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만 25세였습니다. 해외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영국은 만 21세면 상하원과 지방의회 의원에 출마할 수 있고 일본도 만 22세면 도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10대에게도 피선거권을 주는 나라가 적지 않습니다. 독일과 스웨덴, 뉴질랜드, 호주 등은 만 18세부터 의원 출마 자격이 주어집니다. 너무 어려서 출마에만 의의를 두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스웨덴에선 2002년 녹색당 구스타프 프리돌린이 만 19살의 나이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는데 2014년 30대 초반에 교육부 장관이 됐고 현재는 4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독일 녹색당의 안나 류어만 역시 만 19세에 독일 연방의회 의원이 됐고 그는 미래지향적인 젊은 정치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10대였던 이들이 당선되고 정치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당연히 그만한 정치적 환경이 뒷받침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뒷받침 속에서 30, 40대의 젊은 지도자들이 속속 등장해 사회 변화를 주도하고 있죠. 우리도 이제는 능력 있는 청년 정치인을 배출할 방안을 고민할 때가 아닐까요? 이어지는 더 청년 정치에서 우리 국회의 현실과 풀어야 할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21대 총선을 100여일 앞둔 정치권의 청년 영입 경쟁이 뜨겁습니다.
청년 정치의 비전과 역할은 무엇인지 2020년 청년 정치에 듣는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김민수 자유한국당 대한민국 청년팀 공동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지금 이렇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 이 청년 정치와 관련된 정책을 좀 총괄하시거나 이제 계속 이제 관여하고 계신 그런 이제 책임을 맡고 계신 분들입니다. 나이가 이제 그 기성 정치권에 비해서 이제 좀 젊은 편이시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이제 그 정치권이 바라보는 이제 청년 정치인의 연령대가 일반인들이 보는 게 청년 보다는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3, 40대시죠?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청년의 나이를 이제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청년기본법도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청년기본법상 청년 나이는 만 34세이고요. 정당에서는 만 45세까지 청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만 36세라서 거기 걸쳐 있는 것 같네요. 네. 뭐 조금 전에도 저희 박상현 앵커가 이제 피선거권 연령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좀 더 하향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정치권에 진입해 있는 기성 정치인의 나이가 좀 장년층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하고도 좀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분은 어쨌든 양대 정당에서 이제 청년 정책을 이제 총괄하고 계신 그런 분이시고요. 하지만 이제 정치에 입문하셨지만은 이런저런 하여튼 경로를 통해서 입문한 그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입문한 지는 얼마나 되셨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된 건가요? 저는 이제 15년째 맞이했는데요. 당에서 뭐 대학생위원장이나 당의 부대변인 그리고 청년위원회 뭐 대변인과 수석부위원장을 거쳐서 위원장으로 올라오게 된 인재 육성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치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정치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운동을 한다. 그리고 교육기본법을 우리가 보장받아야 되고 우리가 당연히 요구해야 될 학습권 그리고 등록금 인하운동 등을 하면서 사회에 관심이 생겼던 것 같고요. 또 시민단체와 학생회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법과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물 흐르듯이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네, 김민수 대표께서는 뭐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저는 이제 올 1월이면 정확하게 1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지난해 1월에 자유한국당에서 조직 강화를 위해서 이제 실시했던 당협위원장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선발된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입문한 지가 정확하게 1년이 됐고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에서 어쩌다 보니 이제 학적부에 계속해서 꿈이 정치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역량을 키워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됐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역량들을 많이 키워왔던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정치에 대한 진입이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느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한국당에서 실시했던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좋은 기회가 제공되었다라고 보고 청년들이 좀 더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장경태 위원장이 좀 더 경력이 좀 기신 것 같고요. 네, 한참 선배님. 김민수 대표는 이제 막 진입한. 네, 그렇습니다. 뭐 경력은 서로 이제 다르지만은 어쨌든 이제 당 안팎에서 기성 정치권을 바라보시면서 느끼신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의 눈에 비친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의 눈에 비친 기성 정치권의 모습이 이제 궁금한데요. 일단 뭐 글쎄요, 뭐 본받을 점과 본받지 말아야 될 점 이렇게 하면은 긍정적인 면이 좀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정치권에 와서 좀 많이 볼 수 있는 거는요. 넓고 좀 멀리 볼 수 있는 통찰력 같은 게 좀 키워질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분야의 모든 분들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종합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사고라고 하면 우리 사회의 이 어떤 다양한 이익단체 혹은 이익 집단들의 이해관계들을 또 자세하게 잘 이해해야 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배분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일을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은 사실 이게 되는 것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약간 또 아쉬움들이 있고 또 저는 정말 옳다고 믿는데 혹은 옳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의 지지와 의사와 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된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뭐 좀 많이 좀 가치들이 중요한 가치들이 좀 희석되는 과정들을 많이 목도하면서 좀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네, 어떤 뭐 소통과 포용력의 문제군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인의 눈에서 봤을 때 정치계에 한 발 더 들어오고 나서 가장 놀랬던 게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치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한다는 거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예. 이렇게 열심히 일할 줄 몰랐을 정도로 굉장히 예. 열심히 일한다는 것, 이 한 가지에 첫 번째로 놀랬고, 두 번째 놀랬던 것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것이 국가나 국민을 위한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였습니다.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본인 스스로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일로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네. 네, 그리고 지금 기성 정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워야 할 것들은 분명히 있고, 배워야 할 것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성실성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른 아침부터, 예. 정말 늦은 새벽까지 이렇게 일하는 걸 보면 성실함에 대해서는 배워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반대로 배우지 않아야 할 것들은 이러한 엄청난 에너지를 과연 나 자신을 위해서 쏟을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에너지를 만약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돌릴 수 있다라면, 국가나 국민에 대한 고민으로 돌릴 수 있다라고 하면 예. 좀 더 대한민국의 바른 정치가 자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 말씀에 비춰 보면은 양당의 이제 사심을 갖고 정치하는 분이 좀 많은 것 같군요. 네. 저희는 뭐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렇다고 하시니까. 예, 어쨌든 뭐 지금 그 선거철이 됐으니까요. 뭐 선거철이 되면은 평소보다 더 어쨌든 그 각 정당들이 이 젊은 표심을 구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정책도 내놓고 뭐 인재 영입도 하고요. 여러 가지 목소리를 높이기 마련인데 지금 양당에서 지금 내놓고 있는 청년 정책이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나요, 민주당은? 저희가 아직은 청년 정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아마 현재 이제 이 국회 상황이 좀 정리가 되고 나서 구체화되진 않았군요. 총선에 대한 어떤 청년 공약들이 준비될 텐데요. 저희가 이제 사전에 좀 일정하게 저희도 예를 들면 모병제라든지 어떤 청년 주거 국가 책임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안에 대해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 지금 논의가 된 바는 있습니다. 전반적인 방향성은 어느 쪽으로?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런 보편적 복지 하에서 나왔던 주장들이 예를 들면 무상급식이라든지 청년 수당이라든지,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 시장 경제에 들어갈 수 있는 출발선에 세우게 하는 청년 수당 같은 경우는 그 준비 비용을 마련해주는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 소위 사회안전망에 포함되지 못한 소위 근로 조건에, 근로 환경에 놓여있지 않고 비근로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일할 수 있는 청년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그러면 그걸 국가가 보장해야 되는 고민들을 저희가 정책화하고 있고요. 아마 좀 국회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한국당은 뭐 어느 쪽에 더 강조점을 둘 예정입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 작년에 계속해서 그 이슈가 됐던 공정과 정의에 대한 가치 부분에 많이 핵심을 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채용 비리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 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지금 준비 중이고, 그리고 특히 교육에 대해서는 정시 확대 방안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안 외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정책팀이 꾸려져서 이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뭐 각 당이 이제 인재 영입에 들어갔는데요. 일단은 이제 민주당이 좀 한 발 앞서가고 있는가, 이런 그 대체적인 평가는 있습니다.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총선기획단에 대한 면면만 봐도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여성과 청년 비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뭐 40%에 육박하고요. 또 외부 영입, 외부 인사 또한 총선기획단에 포함시켜서 사실 당내에서 할 수 있는 의견과 논의가 조금 더 기득권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논의가 흘러갈 것들을 여성과 청년과 외부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균형과 조화를 맞춰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이제 자유한국당의 총선기획단을 보면 여성은 고작 1명에 청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좀 안일하게 총선 기획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재 영입 같은 경우도 사실 박찬주 전 대장 영입 제안을 하셨을 때 저희는 우스갯소리로 공관병을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어찌되건 1호 최영 교수님이라든지 2호 청년 우리 이제 원정원, 그리고 3호까지 우리 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님들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보와 정말 희망과 미래를 생각하는 인재 영입을 순차적으로 저희가 발표하고 있고요.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에 하루 한 분씩 모시고 있습니다. 한국당 쪽에서는 뭐 지금 은근히 좀 비판을 하셨는데요. 네, 그 일단 비판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당 청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재 영입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승부를 따진다면 현재 스코어 네. 민주당이 손을 들어주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지 지금 인재 영입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총선몰이용 이슈화로 사용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과연 지금 인재 영입이 이 총선을 위해서 단지 이슈가 될 만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우리 정치의 발전을 도모하는 일인지 아니면 진짜 이 급변할 미래 시대에 대비해서 역량 있는 인재들이 들어와줘서 미래에 대한 그리고 안보에 대한 국방에 대한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면 이 사람들이 설령 국민들에게 이슈는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설득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우파의 가치에 맞게끔 공정과 그리고 여기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충분한 인재들을 섭외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금 기존의 자유한국당에서 열심히 노력해왔던 청년들도 충분히 기회를 제공을 할 것이고 그리고 외부에서도 실질적인 역량이 있는 인재들을 찾아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인재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이제 공감할 만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잘 영입할 수 있는지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유권자들이 이제 판단할 걸로 이제 보이고요. 일단 뭐 앞으로 이제 그 인재 영입이 계속 좀 이어지겠죠, 각 당에서. 그런데 이제 그 중에는 뭐 청년 그 인재도 포함될 거고요.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기성 정치권의 연령이 좀 너무 그 장년층 이상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청년층이 너무 비율로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는 좀 극단적으로 좀 낮은 편입니다, 외국에 비해서도.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청년, 그 젊은 층이 정치권, 기성 정치권에 진입하려면 여러 가지 좀 불리한 점이 많다는 난점이 좀 있고요. 특히 뭐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비용이 이제 드는 문제도 있고요. 이를테면은 뭐 후보를 등록하려면 기탁금부터 현금으로 내야 되니까요. 이런 그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당은 좀 어떻게 뭐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어떤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기본적으로 이제 청년 후보들이 갖고 있는 혹은 청년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부족하고요, 조직도 좀 부족하고요, 또 경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 어떤 공천 심사 과정에서 경력만 놓고 비교하면 당연히 경력이 좀 약소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선거 비용을 준비하는 과정도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경선을 하려면 결국 표대결인데요. 당연히 조직도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특히 총선기획단에서 8가지 정도의 청년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자유한국당도 약간 비슷하게 따라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20대 후보에 대해서는 후보 등록비를 무상으로 하고요. 또 경선 비용도 20대 무상, 30대 반값 이런 식으로 2030이 이게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본선 후보가 됐을 경우에 목돈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대출 제도를 만들었다든지 혹은 이런 컨설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내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청년 지원단을 만든다든지요.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발표한 바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것만으로 아마 이게 완벽하다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청년 정치를 시작하는 혹은 이 지금 현재 55세에 다다르는 20대 총선 같은 경우 55세 평균 연령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20대, 30대가 인구 비율이 한 28%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2030의 국회 비율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의 목소리들이 반영될 수 있는 2030 세대의 목소리들이 이 사회적인 어떤 세대 간의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도로 저희가 발언권을 주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많은 또 젊은이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발표를 일단 청년 정치 확대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놓고 또 앞으로 청년 정책과 실제 공천 과정에서도 저희도 뭐 예를 들면 전략 지역에 대해서 청년과 여성 우선 공천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한국당은 청년층에 불리하게 된 이른바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어떻게 좀 지원책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일단 여야 할 거 없이 선거철만 되면 청년 정치에 참여라든지 청년에 대한 지원들이 계속해서 이슈는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금과 같은 현상들 20대, 30대 국회의원을 찾아볼 수 없다거나 40대 국회의원조차도 찾아볼 수 없다거나 하는 현상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야 할 거 없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반성을 계기로 지금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는 장벽들을 좀 더 낮추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는 가산점에 대해서는 민주당보다 확연하게 좀 높은 배점을 주고 있고요. 청년들한테 최고 50%의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20대 같은 경우는 경선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거나 30대는 50%를 지원한다거나 하는 지금 혜택 등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실제로 실효성 있게 청년들에게 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두 분 다 어쨌든 뭐 완전히 충분하진 않지만 네. 좀 뭐 진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네. 평가하시는 것 같고요. 네. 청년 그 가산점, 공천 과정에서의 청년 가산점은 몇 살까지 적용되는 겁니까? 뭐 아마 각 당이 만 45세 예. 이하의 청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만 45세 이하로 할 텐데요. 예. 좀 나이별로 차등은 있습니다. 아마 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보니까 34세까지 50% 그리고 44세까지 이제 30%를 규정하고 예. 있더라고요. 저희도 아무래도 좀 나이별로 29세 이하가 25%고요. 네. 42세 이하가 15% 예. 정도로 해서 좀 차등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정치권에서는 한 40대 중반까지는 청년으로 치는 거군요. 예, 가산점에 아무래도 비춰가지고. 아이들 또 키워놓고 예. 정치권에 오는 나이가 그 정도라고 하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뭐 각 당의 이제 청년 정책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지만 이런 점은 좀 부족하다. 이런 앞으로 좀 더 많이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그 측면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좀 아쉬웠던 게요. 이번에 비례대표 의석에 대한 확대라든지 지역구 의석만을 가지고 청년 정치를 논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순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1등만을 또 해야지만 의회에 진출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소위 소지역주의가 작동하는 이 지역주의 구도를 타파하고 네. 청년 정치인들이 혹은 20대가 혹은 30대가 의회에 진출하는 건 대단히 어렵고요. 의회 구성에는 어찌되었건 이 대표성과 비례성의 원칙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요. 다수가 원하는 후보가 국회에 가는 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소수일지라도 사회적 약자나 다양한 어떤 사회적 다양한 직업들, 세대별 직업, 세대별 다양성들이 반영되는 국회 구성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대표성뿐만 아니라 이 비례성의 원칙도 지켜진 국회 구성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사실 비례대표 의석이 좀 더 많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은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만약 그렇다면 비례대표만으로는 어렵다면 지역구에서 어떻게 청년 후보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를 들면 지금 공직선거법상 선거 공영제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15% 이상이 100% 보전이고 10% 이상이 50%거든요. 그럼 그 기준을 청년 후보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하향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재정 의원님이 발의를 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법안 예. 자체를 뭐 8% 이상으로 혹은 5% 이상으로 해서 좀 더 보존율을 낮춘다든지 이 진입장벽을 낮추는 부분이 상당히 저희 정치권의 좀 고민이기도 합니다. 예. 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좀 아쉬운 점, 예, 청년 정책. 예.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근본적으로 청년 정책에 대한 장기적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됐던 한국당이 됐던 어떠한 청년 정책을 내놓는다라고 해도 이것은 지금 총선 몰이용뿐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물론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으나 예. 근데 청년이 단지 나이가 물리적 나이가 젊다라고 해서 국회에 들어왔을 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일인지 아니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역량을 가지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청년들이 들어와야 하는지는 물음표를 한번 찍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5년, 10년 후를 내다보고 인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국회로 자연스럽게 진입될 수 있는 이 과정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는 결국에는 청년 정치라는 허울적인 쇼에 불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양 당이 다 이렇게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네. 뭐 어떤 그 다양성 네. 부분에도 말씀하셨고 네. 인재 육성도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다 중요한 문제니까 짚어보죠. 다양성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 사실은 청년 정치인을 더 많이 진입하도록 지원해야 된다는 게 이제 좀 더 인구 통계학적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목소리를 좀 다양하게 정치권에 실어야 된다 이런 측면이니까요. 다양성 측면에서 보면 또 젊은 층뿐만이 아니고 여성이라든가 뭐 소수자라든가 우리 사회에 이제 소외받은 그런 계층에 대한 목소리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좀 노력이 필요하겠죠. 사실 그런 소수자들을 많이 의회에 진입시키고자 했던 제도가 비례대표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비례성의 원칙에 맞춰서 예를 들면 청년 여성뿐만 아니라 대학생, 노동자 혹은 장애인, 농어민까지 정말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의회 구성이 정말 중요한데요. 사실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예전에 270석 비례대표 폐지하고 지역구 의석만을 놓는 안을 제시했을 때는 참 저도 참담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공히 좀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이 사회적 약자, 소수자 그리고 사회 안전망에 포함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럼 우리 사회가 포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국당 쪽에서도 뭐 이런 다양성 측면에서 그 보관을 갖고 계신가요? 이런 다양성적인 측면을 한국당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던 정당이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먼저 여성 같은 경우는 결과는 다시 한번 생각하더라도 네.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배출하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자스민 같은 분들을 이렇게 영입하기도 했던. 예. 근데 결과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해석이 있겠습니다만. 네, 근데 이 시도들을 끊임없이 해왔고 그리고 결과에 대한 해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죠. 근데 앞으로도 이 결과가 잘못 만들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이 반성을 통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네.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청년 정치인을 좀 더 육성하기 위한 이제 프로그램도 뭐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각 당의 프로그램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은 사회적 차원에서 좀 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교육할 수 있는 정치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틀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 각 당의 정치 교육 프로그램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단기 코스군요. 저거는 지금 이제 현존하고 있는 저런 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사실 이제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청년 정치 스쿨을 6개월에 한 번씩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인재 풀을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입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막상 청년위원회 들어와 보면 청년 여성분과라든지 정책위라든지 정책연구소라든지요, 노동분과, 뭐 지방자치분과, 국제분과, 한중교류분과 등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한 25개의 부문별 분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만으로 정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분과위원회에서 전문성을 키워가면서 그 전문적 지식들을 갖춘 상태에서 이제 좀 제한하고 또 네. 그것들을 발전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좀 더 많이 개설되어 있고요.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정 지으면 예. 사실 정당 활동의 의미 자체가 없겠죠. 예. 네. 아까 이제 먼저 이제 이 화두를 꺼내셨는데 네네. 예, 지금 어떻게 좀 발전시켜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청년정치 캠퍼스 Q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청년 인재들을 육성해 나가는 방법들을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그 이때까지의 교육 과정들을 보면은 학생들이 앉아 있고 강연자들이 들어와서 강연을 하는 위주의 형태의 교육들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탈피하려고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디베이트 과정, 뭐 토론 과정이라든지 예. 그리고 퍼스틸레이션을 통한 정책 입법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전 연습들을 많이 교육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각 당이 이제 어쨌든 이제 선거철이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청년 정책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또 여러 가지 뭐 이 법안도 마련을 하고요. 제출은 되는데 사실 이제 통과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청년 기본법 내놓으신 게 있는데 이제 여전히 이제 국회 계류 중이고요. 글자 그대로 이제 기본법인데 청년 관련 정책을 이제 조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틀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거조차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 왜 이런 건가요? 당들이 청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이슈를 활용하려고 한다는 건데 방금 전에 저희들이 대기실에서 잠깐도 얘기했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힘을 합쳐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거나 이런 것들이 청년끼리는 소통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20대 국회가 시작되고 나서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의원이 주축으로 해서 지금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고 당시 한국당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 약 120여 명 정도가 서명을 받는 작업까지도 마쳤었었죠. 근데 지금 이제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서로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게 결국에는 통과되지는 못하는 과정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청년 정치인들이 좀 더 많은 입문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폭들이 좀 더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이제 일자리라든가 주거 안정이라든가 등등해서 청년과 관련된 의제가 많은데요. 법안은 나왔는데 제대로 논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민수 위원장님의 책임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참 죄송한데요. 어찌되었건 국회에 상설특위가 건설되었었습니다. 국회 청년미래특위가 만들어졌고요. 거기에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이명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맡아서 국회 청년기본법에 대한,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청년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발의로 이 청년기본법이 상정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뭐 199개 필리버스터 걸기도 하셨고요. 청년기본법도 우선협상 대상에서도 빼셨습니다. 사실 청년기본법 통과를 위해서 많은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청년들이 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지도부께서 원내에서 좀 더
의지를 가져주시면 저희는 당연히 거기에 응할 용기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사실 청년과 관련된 법안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밖에 있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면 청년기본법을 시작으로 해서 청년세법이라든지 청년인지예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부수적인 법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유한국당이 청년에 관련된 어떤 예산 그리고 자원의 배분에 대해서 대단히 소극적인 게 사실입니다. 예. 사실 지금까지 정치적 논의에서는 정치적 자원을 배분하는 것 위주로, 그러니까 청년을 지원하고 시혜적으로 혜택을 주는 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요. 이게 자원의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배분의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직접 그 의견을 개진하고 그 자원에 대해서 우리의 몫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가는 게 청년 정치가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 기본적인 법안조차 아직 지금 제정이 되지 않아서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인 틀 자체가 없습니다. 예. 아쉽습니다. 사실 뭐 이제 그 취지와 그 배경에 대해서는 그 모든 정당이 사실 공감하는 측면이 있을 텐데요. 현실적으로 좀 접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사실 오늘 두 분과 말씀하다 보니 나누다 보니까 또 어떤 분의 이제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김영균 씨 같은 그런 비정규직 청소년 젊은 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젊은 정치인이 정치권에 들어왔다면은 지금도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좀 진입 장벽도 좀 낮아지고 유능한 그리고 역량 있는 이제 정치인들이 젊은 정치인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김민수 자유한국당 대한민국 청년팀 공동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제대로 소환 조사하지 않다가 비로소 늑장 기소를 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정말로 검찰이 개혁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제 공수처법이 통과되어 검찰의 무소불위 오만 방자를 견제할 기관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도 반드시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무소불위 오만 방자를 견제할 기관이 생겼습니다. 패스트트랙은 불법 사보임으로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모든 단계가 원천 무효입니다. 불법입니다. 불법 사보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돼 있습니다. 헌재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데 검찰이 기소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악법을 불법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저항하자 민주당은 바로와 해머를 반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헌재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데 검찰이 기소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는 같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의 행동을 할 때부터 뜻을 같이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정치 복귀를 환영하고요. 그분께서 다시 정치를 하신다니까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가 힘을 합쳐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잘해보자. 그 정신에 대해서 여전히 동의하시는지 그 정신을 여전히 갖고 계시는지 그냥 궁금할 뿐입니다. 그분께서 다시 정치를 하신다니까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식과 함께 본격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추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검찰을 개혁의 대상이자 동반자로 삼아 성공하는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승민 의원 등 8명이 바른미래당을 공식 탈당했습니다. 유 의원 등은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했다면서 새로운 보수당 창당을 통해 좌절과 절망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인 박영선, 김현미, 유은혜 장관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장관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영 장관도 불출마를 확정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치적 합의가 최상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북한의 다음 행동에 따라 한미훈련 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한 협상 재개 촉구와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까지 가세하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 대기질은 더 악화하겠고 주말에도 상황은 비슷하겠습니다. 수도권에는 올해 첫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한국 쇼트트랙의 간판 심석희 선수가 오늘 오후 서울시청에 공식 입단합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손흥민 선수는 3경기 출장 정지의 징계가 풀리면서 이번 주말 FA컵 3라운드 경기에 나섭니다. 네, 민주당이 지난달 본회의 충돌 사태와 관련해 한국당을 추가 고발하고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장외 집회를 열고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한현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어난 게 어제였는데 오늘은 민주당이 한국당을 상대로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원내대표는 어제 수사 결과를 두고 검찰의 자의적 기소권 남행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달 예산안과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한 영상 등을 토대로 추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또 무도한 짓을 많이 자행을 했습니다. 당 차원에서 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행위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박주민 의원은 어제 검찰이 민주당 의원 등 40명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헌법 소원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혐의가 있지만 상황을 참작해 기소는 하지 않겠다는 기소유예를 혐의가 없는 불기소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검찰개혁 이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열겠다며 추미애 장관 임명 이후 검찰개혁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네, 한국당은 오늘 광화문으로 간다고 하던데 장외 집회 언제 시작되는 겁니까? 네, 잠시 뒤인 오후 3시 광화문에서 시작됩니다. 황교안 당대표를 비롯해서 심재철 원내대표와 당직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인데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기조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를 계기로 한국당 안팎에서는 무기력하게 모든 것을 내줬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당 지도부는 오늘 장외 집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날치기 처리됐다는 점을 부각하고 총선을 앞두고 더 많은 세를 결집해서 정권 심판론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 대표도 SNS에 오늘 집회를 언급하면서 국민의 힘을 보여달라고 당부하는 등 여론 반전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어지는 장외 집회에 피로감이 누적됐고 또 집회가 이른바 태극기 세력과 결합하면서 극우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 의원 8명 오늘 탈당을 선언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보수당은 이번 주 일요일, 그러니까 모레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창당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마지막 작업으로 현재 속해 있는 바른미래당 탈당을 오늘 선언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유승민 의원은 무너진 보수를 근본부터 재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저희들의 뜻과 가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고 대체할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겠습니다. 유승민, 오신환, 유이동, 이혜훈 의원 등 8명이 탈당하면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은 20명이 됐습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떠났지만 내홍은 여전합니다. 이번엔 당권파들이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행사나 회의 참석을 보이콧하고 있어서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도 현역 의원은 임재훈 사무총장만 참석했습니다. 쇄신을 요구하는 당 내부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바른미래당이 어떤 선택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월에 치러질 21대 총선 후보자 공천에 실거주형 1주택 보유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현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는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작성해 당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선된 후보자는 전세 임대 등을 고려해 2년 안에 실거주의 주택을 매각하도록 하고 이 기간에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에 붙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기준을 마련한 것은 앞서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청와대와 정부가 공직자의 모범을 강조하는 분위기에 발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새해 초부터 타워 크레인 사망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인천 송도의 한 공사 현장에서 해체 작업 중이던 30m 높이 타워 크레인이 부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네, 인천 타워 크레인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고가 오전에 났다고 하던데요.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타워 크레인 기둥이 부러져서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건물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8시 30분쯤입니다. 이곳 송도 국제도시의 사옥 신축 공사 현장에서 30m 높이 타워 크레인 기둥이 부러지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시 크레인 위에서는 노동자 3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크레인 기둥이 무너지면서 50대 노동자 2명이 숨졌고 30대 노동자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숨진 노동자 가운데 1명은 잔해물에 매몰됐다가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구조됐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사상자 3명은 시공사 소속이 아니라 타워 크레인 설치업체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관 20여 명과 고가 굴절차 등을 투입해 구조 활동을 벌였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사고가 난 타워 크레인은 해체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래 30m인 타워 크레인의 높이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작업 도중에 24m, 그러니까 8층 높이쯤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장 소장은 사고가 날 당시 크레인 몸체 부위를 연결하는 볼트를 해체하던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크레인 자체가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무너진 것인지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공사 현장의 폐쇄로 TV 영상을 입수해 분석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타워 크레인 공사 현장에서 YTN 신준명입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검찰 내부에서도 변화와 개혁의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 동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제 저녁 청와대가 새 IBK 기업은행장에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했습니다. 기업은행 노조는 낙하산 인사라며 오늘 아침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하영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이처럼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내부 출신 행장을 배출했던 관례가 10년 만에 깨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 관료 출신인 윤용로 행장이 퇴임한 뒤 3번 연속 내부 승진이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윤종원 신임 행장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 등을 지낸 정통 경제관료 출신입니다. 기업은행 노조는 그동안 금융사정을 잘 아는 내부 출신이 행장을 맡아 실적도 좋아졌고 또 국책은행의 좋은 전통을 만들어간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윤 행장은 금융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낙하산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늘 아침 기업은행 본점 정문과 후문을 봉쇄하고 윤 행장의 첫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섰는데요. 이 당시 현장 목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은 이미 전달했기 때문에 자진 사퇴하시면 됩니다. 자진 사퇴. 자진 사퇴만이 정답입니다. 그만이 IBK를 살리고. 이에 윤 행장은 앞으로 노동조합의 얘기를 들어보겠다며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4,000가족의 일터인 만큼 열심히 일해 잘 키우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자진 사퇴밖에 길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윤 행장은 결국 대치 10여 분 만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네, 앞서 정의당에서도 이번 인사를 두고 낙하산 깜깜이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관치 금융 논란은 왜 끊이지 않는 걸까요? 네, 문제는 은행장 임명 절차에 있습니다. 기업은행장은 임원추천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금융위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공공기관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임원을 추천하지만 기업은행에 우선 적용되는 중소기업은행법에는 이 같은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 금융행정혁신위가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업은행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고했고 이런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2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낙하산 인사,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기업은행장 선임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청와대는 IBK 기업은행 노조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윤종원 신임 행장의 첫 출근을 저지하며 함량 미달의 낙하산 행장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우회적인 답변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은행장으로 가는 것이 문제 있다고 보지 않느냐는 질문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렇지만 윤종원 행장이 기업은행에 가게 된 배경이나 인사 과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넘어진 승객이 허리를 다쳤다며 기사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도 안 돼서 다른 버스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버스 기사들은 같은 사람이 합의금을 노리고 저지른 일로 의심하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마을버스.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는 순간 뒷자리로 향하던 남성이 넘어집니다. 출발을 하는데 한 1m도 안 가고 살짝 움직인 정도에서 그분이 갑자기 넘어지시더라고요. 다른 승객들이 쓰러진 남성을 부축해 자리에 앉히고 버스기사도 놀란 듯 상황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30분 뒤 반대 방향을 달리던 시내버스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뒤쪽으로 걸어가던 남성이 고꾸라집니다. 정지선까지 한 2-3m 돼요. 그래서 출발을 서서히 해가지고 그 정지선에 가서 서 있으려고 출발을 한 1m 갔나? 서서히 하고 있는데 뒤에서 우당땅 넘어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곳에서 넘어진 남성은 허리가 아파 병원을 가야겠다며 버스기사에게 연락처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전화를 걸어 치료비를 요구했습니다. 어차피 선생님께서 뭐 보험처리를 안 하신다고 한 10만 원만 주시면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다. 다른 버스기사도 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역시 치료비만 요구했습니다. 보험 처리해드리겠다고 그랬더니 복잡하기도 하고 기사님도 회사에 좀 뭐 불이익도 회사에서 당할 것도 당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는. 얼마 후 이 버스기사들은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차고지에서 만나 얘기를 나누다 보니 넘어진 승객의 전화와 계좌번호가 같았던 겁니다. 해당 승객은 그러나 처음에는 버스 탑승 사실을 부인하다가 전화번호 등을 근거로 추궁하자 합의금을 노린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했다 이런 주장이 있어서.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의도가 없으니까요. 버스 기사들은 합의금을 노리고 한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자체 감사 결과 나무 수천 그루를 무단 반출한 사실이 드러난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해수부는 또 김 원장을 배임과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조사해달라며 부산 영도경찰서에 수사를 맡겼습니다. 해수부는 김 원장이 경기도 안산 옛기술원에 있던 나무 2,400여 그루를 민간업자에게 팔면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문서 등도 만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나무를 가져간 업체는 지금까지 대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4대강 사업의 진실을 확인하는 팩트체크 연속 보도. 오늘은 최근 다시 등장한 국제기구나 외신들의 평가가 얼마나 정확한지 살펴봤습니다. 공신력 있는 평가라며 반복 인용되는 자료들을 확인해봤더니 과거의 보고서나 보도 일부를 아전 인수식으로 끌어다 붙여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팩트와이 이정미 기자입니다. 외국의 환경학자들이나 외국의 건축학자들도 대한민국의 4대강이 완성됨으로 비로소 선진국에 들어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강을 아는 분들은 예. 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이런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외국에선 4대강을 좋게 본다. 최근 들어 처음 등장한 주장은 아닙니다. 정종환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0년 전에도 4대강이 녹색 사업으로 평가받는다며 유엔 환경계획의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2010년 유엔 환경계획이 한국의 녹색 성장 전략 보고서에서 4대강 복원의 긍정적인 전망을 담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목적 자체가 녹색 성장에 동참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정책을 소개하는 데 있습니다. 당시 근거 자료도 이명박 정부에서 받았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계획에 대한 기대라서 예상치 못한 환경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니 생태계 기능 유지에 특히 주의하라는 권고도 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올린 보고서를 그대로 소개한 게 지나지 않는데 4대강 사업하는 것을 화천 보건사업이라고 이렇게 소개해놨고요. 나중에 그걸 확인을 하고는 최종 보고서에는 그게 부정적인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해외 평가도 아주 좋았잖아요. OECD 같은 데서도 보면은 뭐 일석오조 사업이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아주 높이 평가했고 말입니다. 4대강을 일석오조라 평가했다는 2012년 OECD 환경전망 2050. 다가올 물 부족을 경고하고 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4대강 사업을 소개하긴 합니다. 하지만 일석오조는 평가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자료를 인용해 4대강 사업의 목적 5가지를 그대로 나열한 것에 불과합니다. OECD는 당시에도 생태계 균형 파괴에 대한 우려를 함께 표명했습니다. 2017년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홍수 발생이 줄고 수자원 확보는 됐지만 서식지에 영향을 미쳐 수생생물 개체수가 감소했다며 4대강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다뤘습니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도 인용한 월스트리트 저널은 4대강이 잘 마무리됐다는 평가 보도가 아니라 4대강이 거의 완성됐다는 사실 보도였습니다. 여기서 웰은 잘이 아니라 저기 같은 감탄사입니다. 기사를 보게 하려는 대화식 제목이죠. 4대강 사업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 기사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4대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이 끝난 지 6년, 객관적인 재평가가 진행되는 시점에 과거의 전망 보고서나 보도 일부를 왜곡 인용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할 우려가 큽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북한이 난국을 정면 돌파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미국과의 협상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한 내부 결속 다지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혈통을 강조하는 기록 영화를 선보이는 등 세습 정통성 선전에 나섰습니다. 황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두산의 설경 아래로 백마를 탄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을 향해 달립니다. 올해는 신년사도 건너뛴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방영한 새 기록 영화의 첫 장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말을 타고 달리는 모습으로 시작해 같은 장면으로 끝나는 이 영상은 시종일관 백두혈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열백번 바뀌고 만난 시련이 겹사여도 우리가 대를 이어 고수하고 받들어야 할 것은 오직 백두의 혈통뿐이거니. 영상은 특히 내가 과업을 다하지 못하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못하면 손자가 대를 이어 한다는 김일성 주석의 생전 발언까지 이용하며 지금의 위기를 풀 사람도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선전을 60분 동안이나 이어나갔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육의 강화, 그 과정에서 당정군의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사상 통일 정책을 취하면서 김정은 위원장 체제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앞서 전원회의에서도 나라의 도덕 기강을 강하게 세워야 한다며 반사회주의 현상을 쓸어버리는 투쟁에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 겉으로는 정면 돌파를 내세웠지만 경제 목표 달성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체제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내부 결속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YTN 선희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현장 일정으로 친환경차를 수출하는 평택 당진항을 찾았습니다. 2030년 세계 4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혁신 성장의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친환경차 수출은 세계 최고의 기술로 이룩한 성과여서 더욱 값집니다. 우리는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하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친환경차 전비도 달성했습니다. 또 한 가지 자랑할 만한 일은 상생의 힘이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를 탄생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력하면서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 생산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와 무역 여건은 작년보다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12월에 그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수출 지표를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혁신 성장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우리는 2030년 세계 4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10년을 시작합니다. 친환경차 수출에서 시작된 상생 도약의 기운이 2020년 새해 우리 경제에 커다란 활력이 될 것입니다. 협력하는 것이 세계 최고가 되는 길이며 함께 도전하고 서로 응원하는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타이완에서 블랙호크 헬기가 추락해 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고위 인사 8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는 11일 대선을 앞둔 차이잉원 총통과 한국의 국민당 후보는 조의를 표하고 유세를 잠시 중단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이완군 블랙호크 헬기가 불시착한 수도 타이베이 남쪽의 이란현 우라이 지역입니다. 이륙한 지 10여 분 만에 교신이 끊긴 헬기는 야산에 추락하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座舱里面有2个或3个是有声音还可以，然后这边有2个已经没有气息了。这边我们4个，他那边有1个，现在国会旁边的座舱外面有1个，我们已经救出来了。 탑승자 13명 가운데 선이밍 참모총장과 위친원 소장 등 군 고위인사 8명이 숨졌습니다. 차오진핑, 황여우민 중장과 기자 등 5명은 구조됐습니다. 타이완 국방부가 추락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차이잉원 총통은 깊은 애도를 표시했습니다. 今天是让我们感到非常悲伤的一天。我们有好几位优秀的将领在今天的事故里面因公殉职。 오는 11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차이 총통과 국민당 한고위 후보는 잠시 유세를 멈췄습니다. 사고 헬기는 미국에서 도입한 UH-60M 블랙호크입니다. 로이터와 AFP는 타이완이 2010년 이 기종 60대를 구매했으며 재작년 2월에도 블랙호크가 이륙 직후 추락해 6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중국의 보건당국이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집단 발병한 후베이성 우한시의 한 수산시장에 대해 일시적인 휴업 조치를 내렸습니다. 중국 매체 신경보는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가 지난 1일 폐렴 환자가 잇따라 발생한 화난 수산시장에 대해 위생 통제를 이유로 휴업 결정을 내렸으며 영업 재개 시기는 추가로 공지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이와 관련해 중국 주재 세계보건기구 WHO 관계자가 현재 중국 당국과 폐렴의 발병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집단 발생하자 홍콩과 싱가포르를 비롯한 인근 국가들이 발병 지역에서 오는 여행객들에 대한 검역과 관리를 강화하며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최근 우한에 다녀온 홍콩인 3명이 고열과 함께 코와 목구멍에 염증 증상 등을 보여 격리 치료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홍콩 보건당국이 격리 병동에 3명을 입원시켜 치료했으며 다행히 2명은 증세가 호전돼 퇴원을 했고 나머지 1명도 더는 고열 증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에서 비리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다 레바논으로 도피한 카를로스 곤 전 닛산 르노 회장이 레바논행 과정에서 가족의 개입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곤 회장을 소환해 신문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 가택연금 상태로 도쿄에 있어야 할 곤 전 회장이 레바논에 나타났습니다. 일본 검찰은 충격에 휩싸였고 곤 전 회장 변호인도 놀랐습니다. こちらの方も寝耳に水というんですかね、そういう感じでびっくりしてるし、当惑しているという状況であるということも申し上げたいと思っています。 곤 전 회장 측은 혼자 일본 출국을 준비했다며 아내 등 가족이 개입했다는 보도는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곤 전 회장이 지난 24일 자택에서 성탄절 파티가 열렸을 때 현악기 중 가장 큰 콘트라베이스의 상자에 몸을 숨겨 자택을 빠져나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오사카 간사이 공항으로 이동해 29일 밤 전용기를 타고 터키 이스탄불을 거쳐 레바논 베이루트로 입국했습니다. 충격에 빠진 일본 사법당국은 곤 전 회장이 낸 150억 원 이상의 보석금을 압류하고 도쿄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중간경유지가 된 터키 측은 그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조종사 등 7명을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레바논 당국은 인터폴의 수배 요청을 받았다며 곤 전 회장을 신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اليوم معروف لم يعد سرا أن السيد غصن يقيم اليوم في لبنان وبالتالي هذه النشرة الحمراء وردت إلى النيابة العامة التمييزية. 곤 전 회장은 오는 8일 레바논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물론 일본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성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지만 불청객,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수도권에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내려졌고 경기 남부 등 일부 내륙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서울 낙산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공기가 무척 탁하다고요? 네, 새해 첫 주말을 앞두고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대기 정체에다가 중국발 스모그까지 겹치면서 대기질이 좋지 못한데요.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39 마이크로그램보다 전 시간대보다는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상황이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도권에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예비 저감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예비 저감 조치는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지기 하루 전날에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시행되는 저감 조치입니다. 행정, 공공기관에는 차량 2부제가 시행돼서 홀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고요.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 시간도 단축 조정됩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 곳곳으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일부 남해안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상황이 더 악화하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출하신다면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심한 추위는 없겠지만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되겠고요. 미세먼지는 다음 주 초반에 전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해소되겠습니다. 수일째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말을 맞아서 산행 계획도 세우셨다면 불조심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낙산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이란의 군부 실세 솔레이마니 쿠두스 사령관이 오늘 오전 미군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라크에서 2달째 이어지고 있는 미군 시설 폭격과 며칠 전 대사관 피습 사건에 대해 미국이 보복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의 화약고, 중동의 또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알수록 볼수록 더 넓은 세계,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중동 정세가 다시 더 이제 불안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뭐 미군의 공습으로 이제 오늘 오전 그 이제 속보인데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의 군부 실세가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뭐 큰 파장을 좀 일으키고 있는데요. 자,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미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고 그래서 지금 솔레이마니 쿠두스군 이란 혁명 수비대의 그 사령관입니다. 네. 정규 쿠두스군 사령관인데 공습으로 지금 사망을 했다라고 공식 확인을 했고요. 이란은 뭐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고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이라크 내에 있는 이제 이란을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와의 이제 갈등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점점 확전이 되다가 결국은 이란의 지금 정규군의 사령관까지 미국이 공습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로 지금 확전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이 솔레이마니 쿠두스 사령관은 어떤 인물인가요? 이 쿠두스 군이라는 것이 이란의 혁명 수비대 정규군인데 그 중에 편제돼 있는 군입니다. 근데 어떤 일을 주로 하냐면은 이란의 이제 시아파지 않습니까? 네. 이란의 시아파가 이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라크 내에도 민병대가 있고 그 외에도 리비아에도 있고 또 그 레바논에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아프가니스탄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다른 지역에 있는 무장 세력들 민병대를 지원하고 사실상 군사적인 지휘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또 정규군도 돕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쿠두스군이고요. 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이란 뭐 이란의 입장에서는 거의 전설적인 사령관이고 이런 것을 한 지가 한 20년 이상 상당한 그 전투 경험을 갖고 있고 뭐 그림자 사령관이다 그렇게까지도 그 얘기될 만큼 이란 내에서는 아주 뛰어난 장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인물. 상징적인 인물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아파가 이제 그 주변국까지 해서 중동의 일종의 이제 그 벨트를 갖다 지금 형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 공습한 장소는 이란이 아니고 좀 이라크예요. 이라크인데 미국이 공습했는데 지금 이란의 이제 실세 사령관이 이제 사망한 거고요. 지금 여러 나라가 지금 이렇게 같이 연계가 돼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좀 복잡한데요, 사실은? 매우 복잡하죠. 중동의 정세가 매우 복잡한데 지금 이라크 내의 상황을 보면 이라크에 원래 사담 후세인이 독재 정권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이제 수니파인데 세속화된 수니파였죠. 거기가 없어지고 나서 지금 이라크 내에는 시아파 정부가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라크에 사담 후세인을 없앤 거는 미국이고 미국이 또 막강한 영향력을 또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아파는 또 이란이 또 종주국이기 때문에 사실 이라크의 전반적인 정부나 분위기는 이란의 친이란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란은 그걸 활용해서 이라크 내에 있는 민병대를 또 민병대 이라크 내에 있는 시아파 민병대는 당연히 반미 성향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미국과 일종의 대리전을 지금 치르는 형태가 됐는데요. 그것이 지금 확전돼서 미국이 이란의 실질적인 군 사령관을 공습하는 것까지 지금 연결이 된 것이죠. 이란하고 그 이라크가 이제 서로 인접하고 있으니까요. 인접하고 있었고, 근데 그 또 역사가 복잡한 게 기억들 하시겠지만 이란과 이라크도 전쟁을 10년을 했습니다. 80년대. 그 유명한 이란 이라크 그 당시 이제 후세인 정부가 있을 때 싸웠던 거죠. 그러고 나다 이제 후세인이 물러나고 나니까 시아파가 원래 이란의 다수입니다. 이라크의 다수죠. 그래서 시아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란과의 관계는 좋아졌지만 반대로 미국과의 관계는 지금 복잡해진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이번 미군의 공습으로 숨진 인물이 한 명 더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민병대 사령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민병대라는 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민병대랑은 좀 다르고요. 특히 이라크 내에 있는 시아파 민병대는 거의 군사 조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원도 한 6만에서 10만 명 정도로 돼 있고요. 사실상 이라크 정부군의 준 조직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이 지휘는 또 이란에서 지휘를 하고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국가 내에 있는 이란의 군 병력, 군 조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상황이 그렇다면 이제 이게 뭐 이라크 내에서도 시아파 민병대의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이 상당할 거고요.
이라크 내 이제 반미 기류가 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하시려면 사실 이란과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핵심이죠. 지금 이라크 내에서 대리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는 아마 많이들 뭐 영화에서도 했습니다만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79년에 이란에 있는 이제 바그다드의 미군 그 대사관이 미국 대사관이 점거가 됐죠. 그러면서 1년 이상 70명 이상의 미국 외교관들이 억류되는 그런 사태, 이른바 이란 인질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때부터 미국은 이란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죠. 그 전에는 사실 이란의 팔레비 왕조라고 독재 정권이 있었는데 미국이 그것을 계속 지원하다가 이란의 이슬람 혁명, 호메이니가 등장하면서 몰락하고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전통적으로 80년대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 꽤 오랫동안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고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오바마 행정부가 그 맺은 그 핵 협정이 있습니다. 포괄적 행동 계획이라 해서 이란의 핵을 이제 일단은 합의를 했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작년에 폐기를 해버렸죠. 그러면서 이란의 경제 제재를 계속 가하고 있으니까 이란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하나 거기에 지금 중동 정세가 복잡한 게 이스라엘이 또 거기에 개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관계는 서로 지구상에서 상존하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인데 또 이스라엘은 미국과 특별한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사실 이 핵심은 이스라엘과 이란인데 이스라엘을 돕는 미국이 있고 또 이란은 이라크를 활용을 해서 지금 이런 일종의 대리전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번에 미국이 그 이라크 내 반미 시위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한 걸 두고 또 제2의 벵가지 사태를 우려해서였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제2의 벵가지 사태가 뭐였는지부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벵가지 사태는 영화화도 됐고 많이 알려졌는데 2012년에 그 벵가지, 리비아죠. 리비아의 벵가지에 있는 미국 대사를 비롯해서 4명인가가 지금 그 반미 세력한테 살해가 당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의 외교사에 남는 몇 가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드린 이란 인질 사태를 비롯해서요. 현직 그 미 대사가 그렇게 죽었으니까. 근데 발단은 미국 내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 모하메드 사실 알라 그 이슬람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를 비하하는 영화가 만들어져서 중동 전체에 대해서 반미 정서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장 세력이 난입을 해서 그렇게 이제 참혹한 사건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 당시가 오바마 대통령이었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충분하게 경고를 사전에 미국 정보 당국이 있었는데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 제대로 처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난번 미국 대선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끊임없이 그 벵가지 사건을 갖고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미국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아픈 기억으로 있는 사건이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라크 내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또 그렇게 사실은 공격을 받았거든요. 뜨끔했겠네요. 뜨끔했죠. 그럴 때 이런 것이 혹시라도 다시 발생을 해서 혹시라도 그 뭐 미국에 있는 그 미군의 그 대사라든지 그 혹시라도 신변이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협의 걱정들이 있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이제 국민의 안전도 보장 못하는 그 대통령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지금 뭐 탄핵 국면이고 더군다나 올해가 대선이거든요. 미국의 대외 정책이 대선에 영향을 준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꼽으라면 아까 말씀드린 이란 인질 사태 1979년 그 사건 때문에 당시 카터 대통령이 레이건 그 후보한테 졌습니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그 후보도 상당히 이 벵가지 사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이죠. 이렇게 강경 대응에 나선 이후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대응에 나선 이후로도 뭐 미국 재선을 고려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2월부터 본격화되는 대선이고 혹시 여기서도 불상사가 발생을 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아주 큰 이거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때랑 다른 게 지금 그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거의 요새입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방어가 되고 있고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지금 750명 이상의 미군 그 공수부대랑 특수부대들이 이미 지금 증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 자체는 괜찮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벵가지 사건으로 힐러리를 공격했던 자기의 그런 명분이 사는 것이죠. 최근까지 이런 일련의 사태를 이렇게 쭉 보면은 12월 말부터 해서 지금 뭐 미국의 공습, 미군의 공습 그리고
미국 대사관에 대한 습격 그리고 다시 미군의 공습 이렇게 지금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미국 대사관은 요새라고 할 만큼 이제 굉장히 경비가 삼엄한 구역인데 이른바 그린존이라고 하는 그 구역을 이제 뚫고 또 들어갔어요. 진입을 했어요. 그 배경에는 이제 이라크의 군경이 그거를 사실상 용인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해석도 나오고요. 이게 좀 묘한 상황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라크 정부도 지금 입장이 굉장히 묘한 상황이 맞는데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라크 정부는 지금 시아파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시아파 정부는 당연히 이란과의 관계가 우호적인 관계죠. 근데 그럼에도 지금 이라크 정부는 상당 부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도 좋아야 하는 상황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이라크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특히 이라크의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도 싫어하고 이란도 싫어합니다. 이 후세인이 없어지고 나서 이라크가 조금 더 이 삶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계속해서 혼란이 일어나고 IS가 준동하고 더군다나 지금 이라크 정부가 부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라크 내에는 시아파도 있고 다수고 수니파도 있고 쿠르드족도 있거든요. 이 세 개의 종파를 전체를 다 잘 아울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냥 이라크 보통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라서 기본적으로 인식은 사실은 뭐 친이란, 친미보다는 둘 다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상황이라서 이라크 정부의 이 활동 공간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토대로 해서 중동에서의 미국의 입지가 좀 좁아졌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서 중동의 입지는 사실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바뀌었는데요. 그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른바 이제 셰일가스, 셰일 혁명이 이뤄지면서 미국이 더 이상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할 이유가 없어졌죠. 그래서 중동에 대한 사실상 전략적 중요성은 이전보다 훨씬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중동에서 철수를 시작을 했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이 바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다 철수였고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그 연장선상에 있어서 지금 빼려고 하죠. 그럼에도 지금 이스라엘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지금 테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발목을 좀 잡히는 입장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하게 얘기한 게 자기는 이전에 미국 정부가 했던 것처럼 그 지역에 뭐 민주주의를 전파한다든지 정권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전혀 없다. 미국의 이해가 아니다. 그럼에도 지금 같은 사건이 발생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강경 대응으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빠져들어가는 그런 지금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이제 점점 이제 골치가 아파질 텐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앞서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미국의 이제 유력 신문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 대해서는 이제 식초를 주고 북한에 대해서는 이제 설탕을 주는데 도대체 얻은 게 뭐냐, 뭐 이런 이제 그 비판적인 어조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재선 가도에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뭐 계속 악화가 된다라면 재선 가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특히 저는 지금 좀 우려되는 게 이게 지금 북한 문제랑도 연계가 전혀 없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솔레이마니 이거는 이란 정규군의 사령관을 공습을 해버린 거거든요. 이것은 북한한테 뭔가 경고의 메시지로 전달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군사력을 사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는 거의 활용을 안 했습니다. 말로는 계속 한다 했는데 실질적인 군사력을 활용한 것은 알바그다디. 지난번에 그건 IS의 괴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지만 그냥 일반 국가를 상대로는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명백한 군사 활동을 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중동 문제가 악화되고 심화될수록 미국이 그쪽으로 빠져들어가면 이 아시아,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북한 문제 지난 전원회의에도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 관심을 끌어오는 것까지는 지금 했는데 이것이 다시 멀어진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수준을 더 강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 구조로 들어갈 수도 있다 하는 조금의 우려는 있습니다. 그렇게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게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란 문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 중에 이란 문제는 좀 예외적이거든요. 원래 그런 문제에 별로 이렇게 발을 빼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트럼프 대통령 입장인데 이란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된 합의를 파기를 해버릴 정도로 이스라엘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이스라엘 또 중동은 이스라엘이 걸려 있으니까 그쪽 문제에 더 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원권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님과 함께 대화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